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박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가영입니다. 모두는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안 좋은데 약간 그래요? 각성 상태인가 봅니다. 예, 새벽 방송 때문에 늘 잠이 부족하시니까 예. 각성해서 방송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힘내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작가님 예측에 약간씩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시원하게 예측이 하나 맞았습니다. 예. 정세균 전 총리가 중도 하차를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후보직 내려놓는 어떤 것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계기가 됐다고 보세요? 일단 정세균 전 총리는 뭐 조직표를 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세균 캠프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또 충청 출신이 좀 많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저런 이유로 정세균 전 총리는 충청 지역에 사활을 걸었다. 정 전 총리도 다른 후보보다는 충청에 많이 힘을 쏟았거든요. 근데 충청에서 내심 기대했던 두 자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TK 강원도로 가면서 국민선거인단에서 역시 추미애한테 뒤졌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4%잖아요. 예. 본인은 뭐 다른 분들 같으면 뭐 김두관 후보라든가 박용진 후보 같으면은 그 다음 뭐 정치 여정이 남아 있으니까 비록 여기서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정세균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저조한 성적이 난다고 하면 계속 끌고 가기 어렵죠. 특히 캠프에서도 안 움직여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정세균 캠프가 메머드 캠프를 꾸렸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캠프에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걸 또 후보가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강원 선거가 끝나면 드랍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맞춘 게 또 있죠. 네. 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된 분인데 나름 뭐 민주당과 함께 인생을 살아온 분인데 마지막 정치 여정에서 특정 후보를 손들어준다? 그래서 그것도 모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후보 지지 안 하고 평당원으로서 정권 연장 이바지하겠다. 그게 뭐 순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정세균 전 후보 쪽의 지지표가 어디로 갈지 또 후보 캠프 인사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이 약간은 더 모르겠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정세균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표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예요. 분산될 것이다. 예, 나란히 분산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분산될 거고 캠프 인사들은 뭐 조만간에 거취를 결정하겠죠. 할 텐데 이기는 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네. 예, 본인들도 인생 아직 뭐 정치 여정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이기는 쪽에 갈 확률이 높지 않느냐. 다만 국회의원들이 어느 특정 캠프에 많이 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이길 것 같으니까 SK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한테 갔다. 그런다고 해서 표가 막 쏠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이 조직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 경선에서 정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뭐 당심도 민심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국회의원들이 갈 테니까 함께 가자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이 많이 간다고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 간의 단일화 얘기가 앞서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서는 그래도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보세요. 이제 호남 경선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는 호남이 아무래도 경선 인단이 많으니까 정세균 후보가 전북이 안방이고 정세균 후보가 물러나면은 우리한테 표가 몰리지 않겠느냐. 예. 뭐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민심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남이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뽑아주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TK 출신인데 그래서 TK에서 뭐 이재명이 충청보다 더 많이 얻었냐 아니잖아요.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뭐 우리 지역 사람이 뽑아주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바라는 그런 상황은 좀 안 올 것이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4% 얻은 정세균 후보의 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무효 처리를 하게 되면 만일 그러면은 이재명의 모든 사람들의 퍼센트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세균, 지금 이낙연, 뭐 김두관 모든 사람의 표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재명한테 더 좋죠. 51인데 지금 그게 한 53되면 안정적이죠, 상대적으로. 훨씬 좋죠. 예. 아마 그렇게 지금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규상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효표하기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한테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넘긴 했는데 51% 정도인 상황이고 예. 그래서 추석 연휴 뒤에 이제 규모도 최대고 호남 경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또 시원하게 예측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 불안한 과반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물론 안 그렇게 쓰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불안한 과반이라고 쓰고 있는데 다자구도입니다. 후보가 6명이 있어요. 6명 후보 중에 과반을 냈으면 불안한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불안하다고 씁니까? 네. 6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캠프는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원래 이재명 캠프의 목표는 충청에서 45 이상 받는 거였고 그리고 1차 슈퍼유크에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받는 게 목표였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충청에서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차 슈퍼유크에서 우리가 못 받지 않았냐 이 생각이거든요. 너무 1차 충청 경선에서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보이는 거지. 어쨌든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대로 진행되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재명이 50%가 안 되기를 아마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선을 가겠다는 생각이지만 2차 슈퍼위크 때도 1차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추미애 전 장관이 계속 힘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위로 올라섰잖아요. 예, 이낙연 후보를 위협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3위에 만족을 해야 된다. 너무 단호하게 얘기했나요? 네, 너무 단호하셨어요 지금. 그 추미애 후보가 현실적으로 2위 이낙연 후보를 잡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이번에 1차 슈퍼위크에서 추미애 후보가 두 자릿수 꽤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정세균 후보가 좀 충격받은 것도 있는데 1차 슈퍼위크 때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은 충청 경선에서 이재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옮겨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추미애 후보는 어느 정도 지지층이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충청에서 많이 나와서 이재명과 추미애 양쪽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슈퍼위크 때 추미애를 옮겨갔다. 이 얘기는 뭐냐. 언론에서 지금 과반이 불안하다고 쓰니까 2차 슈퍼위크 때는 그 사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재명으로 쏠릴 확률이 있어요. 다시요. 다시. 그러면 1차 슈퍼위크 때 두 자리 받았던 추미애가 2차 슈퍼위크에서는 다시 한 자리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슈퍼위크와 2차 슈퍼위크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 바라고 있는 뭐 역전이라든가 뭐 이재명을 뭐 30% 후반으로 끌어내린다거나 이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추미애 후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전망이 나왔는데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만남에 홍준표 캠프 측의 인사가 동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오늘 홍준표 의원이 SNS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처음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나왔을 때 조성은 씨가 제보자일 것이다 추측을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조성은 씨가 제보자가 아닌다 하더라도 어쨌든 뉴스버스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사실상 여권의 공작이 아니고 이건 야권에서 권력 암투였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캠프에서 황당한 캠프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황당한 캠프는 황교안 후보를 좀 지칭하는 거였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지금 이 조성은 박지원 만나는 자리에 한 명 더 있다. 그건 지금 홍준표 캠프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그 황당한 캠프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이 홍준표 캠프 핵심 인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마찬가지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여의도 바닥에서는 계속 그런 소문이 돌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황교안이 윤석열을 치려고 했다. 뭐 이런 소문이라든가
지금 1위 후보를 제끼려고 하는 2위 홍준표가 뭐 그러려고 했다. 그래서 조성과 손잡았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돌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고 이런 게 있으니까 기자들이 한번 알아봐라. 네. 그런 차원에서 던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심은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 공작 오히려 이건 정치 공작의 역공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 너무 오버한 거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그 지목된 홍준표 캠프 측의 인사도 그렇고 서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라는 식으로 극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나요? 뭐 모르죠 이거야. 뭐 저희가 그 자리에 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만일 지금 뭐 박지원 원장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밝혀지면은 홍준표 후보가 경선을 계속 치를 수 있을까요? 타격이 클 것 그 같습니다. 대단한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른 것보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정치 명언을 걸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정원으로 간 후에 상당히 언론과의 인터뷰를 좀 기피를 많이 하셨었는데 언론사 통화에서는 이제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았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본인도 공개할 게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더라고요. 뭐 그런 뉘앙스죠. 예. 근데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니고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할 때도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면서도 국정원 내부에 정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였잖아요. 그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번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라 하시라 이런 얘기겠죠. 게다가 지금 뭐 국정원법도 있고 본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는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건 못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가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쪽이 이득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길게 끌면 끌수록 윤석열 후보는 안 좋거든요. 빨리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걸 더 이상 확전을 제가 캠프에 있는 사람이면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가지가 오늘 세계일보 보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에 관한 대검 내부 문건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당장 이제 윤 전 총장의 개인적인 사건에 대검 정보수사기관이 동원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만일 세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하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자신의 가족권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따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 내용을 보면 다른 사건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 표시하고 또 장모는 피해자 네. 혹은 투자자 이렇게 단어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변호하는 구조로 쓰여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윤석열 장모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검에서 만든 페이퍼가.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세계일보에서 아무런 뭐 증거 없이 단독 달아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문건을 입수했기 때문에 보도했다. 그리고 이 문건 내용이 상당히 세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문건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문건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세계일보가 입수했을까? 이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건도 그 검찰이 아니면은 쓸 수 없는 문건인데 이 문건이 밖으로 나온 거는 그러면 검찰이 아니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흔들린다 지금 조직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총장이 있을 때라든가 나갔을 때라든가 일방적인 어떤 충성을 보였었는데 지금 그럼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가 재직 시절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밖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손준성 검사가 지금까지는 뭐 지금 증거가 나왔는데도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이 상태로면은 뭐 공수처 수사든 뭐 나중에 특검을 가든 손준성 검사 혼자가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네. 끝까지 그럼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겠는가 저는 그런 기류도 좀 봐야 된다. 검찰 내부의 기류. 이런 보도가 세계일보로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요. 국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대선 전에 이런 A급 정보들이 언론으로 흘러나온 경우 많거든요. 예. 그건 미리 줄서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이 건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왜 어떻게 흘러나온지도 나중에 아주 보면 알게 되면 재밌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예. 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어쨌든 이제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이 문건도 그렇고 배후로 좀 많이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 얘기가 좀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무슨 여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예.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는 검찰을 소나기에 놓고 대선을 자기들 편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법을 다시 한번 뭐 더 만진다든가 수정한다든가 하려면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좀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좀 나올 것 같은 게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도 최근에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3년 받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땐 기소조차 안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나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게 더 큰 권력이거든요. 이거는 봐줬다는 거잖아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사건이 지금의 징역 3년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 최은순 씨하고 특수관계 있는 사람 등등이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으니까. 게다가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뭐 박지원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정권이 공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만. 맞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예. 그러면 뭐 박지원 원장이 자기가 국정원장 되기도 전에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질 줄 알고 손준성 씨를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좀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랑 손을 잡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은 앞으로 돌아가서 검찰이 야당한테 여당의 몇몇 인사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민낯이 다 오픈되는 거죠. 예. 그거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건데 그 권력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농단한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밝혀지면 검찰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에 이게 일어났었던 일이고 지금 연관됐다는 의혹들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지금 굳건하거든요. 네. 오히려 결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현상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여론조사하면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비율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홍준표로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2등 후보는 불안하니까 1등 후보한테 지금 몰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전에 대선에서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어요. 예. 예, 이미지 자체가 좀 비호감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들 또 막말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윤석열한테 기대를 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오늘 세계일보 보도도 그렇고 이와 비슷한 것들이 조금 더 나온다면 또 아직 검찰에서 갖고 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김건희 씨도 있고 네. 윤호준, 윤대진 사건도 아직 검찰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동훈 폰도 뭐 이스라엘 가니 안 가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씨 폰이 굉장히 키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네.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터지게 되면 이런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게다가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유승민, 뭐 하태경, 홍준표 이런 후보들은 토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어제만 해도 뭐 윤석열 후보가 뭐 월급 비슷하면 비정규직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비정규직인 박가영 아나운서. 비정규직이 더 좋아요? 아유 비정규직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 여기 지금 우리 PD 빼고는 거의 다 비정규직인데 다들 지금 고개 숙이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비정규직 도도타를 못해. 그런 발언들이 토론에 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라고는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다다음 주에 뵙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